그 밤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손을 댄 후 길에 세워진 등신대가 쓰러집니다. 쓰러진 등신대를 발로 치우는가 싶더니 이번엔 다른 등신대를 밀칩니다. 부수기까지 하는데요. 등신대의 주인공인 여성과 이 남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을 찾는 등신대가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등신대를 훼손한 남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범인이 아니고는 이렇게 부술 수가 없겠구나. 그냥 내버리면 내버렸지 그걸 왜 부셔? 남자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분이시요? 그를 만났습니다. 19년 전 이윤희 실종 사건의 비하인드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등신대를 세운 이윤희 씨 부모님부터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만났어요? 네, 연락드렸었는데. 제일 11년. 예, 예. 아, 등신대 요건가 보네요, 요거? 예,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날 부서진 등신대가 보입니다. 이게 좀 구부러진 자리예요, 이게. 예. 이렇게 구부러진 걸 펴서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느 건 그냥 뚝 부러진 것도 있고, 아예 없어진 것도 있고. 실종된 딸의 등신대를 훼손한 남자가 무척이나 의심스럽다는데요. 이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냥 보통 사람은 저렇게 못 올 것이다. 이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실종 사건. 사건이 일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입니다. 전북대 수의학과에 다니던 이윤희 씨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2006년 6월 6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종강 파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5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교수들까지 함께한 술자리가 있었답니다. 윤희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같은 과 동기 K군. 그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이윤이는 거기 파티장을 나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집에 같이 와가지고 6월 6일 새벽 2시 반쯤 집에 왔거든요. 들어가는 거 분명히 봤다는데 그 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8일.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4명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윤희가 이틀째 지금 학교도 안 나오는데 혹시 무슨 연락이 없느냐. 우리 깜짝 놀랐죠. 우리 모른다. 딸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답니다. 실종되기 3일 전인 6월 3일 날 집에 오다가 오토바이 치기배한테 날치기를 당했거든요.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날치기 당한 겁니다. 결국 K군을 포함한 친구 4명이 경찰을 대동하고 윤희 씨의 자취방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요. 19년 전 집에 들어갔던 친구에게 그날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강아지들이 다 막 침대 위에 똥도 싸놓고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경찰이 그런 거예요.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신고서 쓸 사람만 자기한테 오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간단히 갔어요. 별일 아닐 거란 경찰의 말에 친구 2명은 가출 신고서를 작성하러 경찰서로 향했고 남은 2 친구는 방을 청소했답니다. 부모님이 보시면 놀랄까 싶어서요. 처음엔 부모님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답니다. 처음에 며칠은
설마 어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하이힐 소리가 똑똑 소리 나면 저건가 보다 하고 길을 쫑긋하고 기다려보면 2층으로 3층으로 가버리고 며칠을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 일이 났구나. 그때부터 이제 조바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순 가출이 강력 사건으로 전환된 건 컴퓨터에서 수상한 검색 기록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성추행 112가 그때 친 거예요. 그때 이윤희가 친 거예요. 성추행 112. 집에 돌아온 직후인 2시 59분부터 약 3분간 윤희 씨가 성추행과 112를 검색한 겁니다. 곧바로 윤희 씨를 데려다준 마지막 목격자 K군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헤어진 직후 성추행을 검색한 게 심상치 않아 보였던 거죠. 게다가 윤희 씨는 종강 파티 때 입고 있던 그 옷차림 그대로 사라졌는데요.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일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K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희 씨 실종 사건도 미궁 속으로 빠진 건데요. 그렇게 흐른 시간이 벌써 19년입니다. 말썽을 일으키질 않았다고. 공부도 잘하고. 글쎄,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 그렇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서 불러, 얘를. 이게 조금 먹어봐라. 먹이고 그랬다고, 그때.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딸인데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부모님은 오늘도 거리로 나섭니다. 여기 앉아. 모든 걸 포기하고 매달린 시간이 19년. 딸을 찾는 일도 이젠 힘에 부치는데요. 아흔이 다 된 아버지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 해야죠. 딸을 찾기 위해 그동안 안 해본 게 없는데요. 올해 4월부턴 등신대를 제작해 거리 곳곳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단지라든지 이런 건 이 받는 것도 싫어하고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게 시도하게 잘했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차에 그 소중한 등신대를 부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진 이 영상을 보자마자 이 남자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이건 S군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했지. S군이랍니다. 기억하십니까? 윤희 씨의 자취방을 찾은 4명의 친구. S군은 그중 한 명으로 윤희 씨의 대학 동기였는데요. 그 아들처럼 알고 열심히 이만큼 다녔다고요. 보시면 전혀 지가 뭐 전복죽도 사갖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접수하고 오고. 전단지도 이렇게 돌리는 거, 그다음에 프라카트 붙이는 거 이런 거 작업도 같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럼 그가 왜 19년이 지난 지금 윤희 씨의 등신대를 부순 걸까요?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나가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나겠답니다. 안 나오시는 거 아니겠지? 불안한 기다림이 길어지던
그때 저분이신가? 저분이신 거 없어요? 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차에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카메라를 보자 무척 조심스런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힘들고요. 제가 아침에 눈 뜨면은 그때부터 힘들더라고요. 오랜 설득 끝에 그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왜 등신대를 부수신 거예요? 그 올해 초부터 이제 이은희 양의 그 아버님하고 저희 직장에 찾아와서 그 S군을 아시나요? 해가지고 풀랑을 걸어놓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한 플래카드를 직장 바로 앞에 내걸었다는 겁니다. S군은 유인 실종 사건의 용의자고 여러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건물 안엔 유인물까지 놓아두었다는데요. 아버지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쯤에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 전까지 연락이 없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제 제가 그 당시 실종 사건에 가담이 돼 있는 용의자다,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공개할 수 없는 증거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명해도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으셨다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도 다 얘기를 하고, 그래도 무엇보다 이은희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떳떳하고 조사를 다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그날의 만남은 끝이 났다는데요. 그런데 그리고는 4월 8일 날 집에 갔는데 아파트 입구에다가 등신대가 걸린, 저 그때 등신대를 처음 봤어요. S군의 집 근처에 윤희 씨의 등신대가 세워진 겁니다. 가족들이 사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니까 누군가 저한테 했을 수도 있는 손가락질을 제 가족들, 제 어린 아이들, 아내한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견딜 수가 없고,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당시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빨리 이걸 지워서 혹시나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에게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다른 학부모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직장에선 혼자 견디면 됐지만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는 건 견딜 수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윤희 씨 부모님은 왜 그를 의심하게 된 걸까요? 전문 기관에서 이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 2020년 윤희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는데요. 그 6월 8일 날 저 근처에 있는 지구대 실종실 가출 신고를 하고 와가지고 쌤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이 2시 18분에 켜지고 6시 5분에 꺼지고 그랬으니까 무려 3시간 47분 동안을 그 방 안에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던 그날 윤희 씨 컴퓨터가 켜졌다 꺼진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아버진 그날 윤희 씨 자취방에 방문했던 4친구 가운데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게다가
컴퓨터에서 수상한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 기록에 되어 있잖아요. 6월 4일부터 6월 8일 특정 시까지 그런 기록이 다 삭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희 씨 실종 전후 며칠간의 기록이 삭제돼 있었답니다. 이윤희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더 충분하게 더 많은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딱 찍은 게 그 녀석의 S군이요. 6월 9일에 뭐하러 저장 장치를 2가지씩이나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자기 흔적이 혹시 남아있었나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경찰 수사가 뭐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관련된 걸 이건 확실하게 이건 처리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나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가진 의혹에 대해서 S군에게 물었습니다. 이윤이네 언니분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저희를 부른 거예요. USB를 꽂은 컴퓨터 기록이 남아있고 그게 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컴퓨터를 조작했다 하는데 제가 혼자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이윤이네 부모님, 언니분, 혜이양, 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꽂아서 컴퓨터에 자료를 뭔가 삭제하거나 복사를 했으면은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일로 윤희 씨 가족은 S군을 고소했는데요. 혐의는 증거 인멸, 증거 은닉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내린 결론은 각하였습니다. 다 기각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명을 해라 하니까 저로서는 뭐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사하시는 장기미제 팀장님이 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초면 수사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받기로 했어요. 경찰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는 수사상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건이 오래된 시간이지만 계속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경찰들의 노력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대응하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는 실종 초기 경찰의 수사가 아쉽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초기에 빠른 대처와 증거 단서 확보와 조기 해결을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다 더 차분하게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선입견 없이 출발을 했었어야 하는 거죠. K군에게 수사력을 집중하느라 다른 단서들을 놓쳤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객관적인 물리적인 증거에 집중을 했었더라면 그런데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인에게 집중을 해버리고 여기에 빠졌던 것이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리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흘러버린 19년. 아버지는 오직 돌아오지 않는 딸과 나타나지 않는 범인만 생각했습니다. 윤이 찾는 게 내 일에도 지금 100%예요. 그냥 끝장을 봐야죠. 온 힘을 다해서 사라진 막내딸 찾는 데 올인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떠실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힘이 듭니다. 경찰의 태도와 입장이 그냥 의심할 만한 대상자만 나올 뿐 증거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버님이 느끼시고 계실 고통과 지푸라기라도 잡으시려는 심정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그가 범인이건 아니건 간에 아니라는 확증도 없으니까 그 스스로가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은 명예훼손의 전과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기물파손의 전과자가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경찰이, 국가가. 아버지는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목숨이 살아있는 한 포기는 없습니다. 포기는 없어요. 돌아와라. 나 죽기 전에 돌아와라. 나 죽으려면 얼마 안 남았어. 죽기 전에 봐야지. 내 아빠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거. 지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딸. 그 비하인드를 아버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영화 같은 삶을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명품 뭐 가방에 명품 지갑에 그냥 딱 봐도 좋은 옷을 입고 나왔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명품을 입고 나왔었어요. 자기는 유학하고 의대 출신이고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저는 저희 엄마도 부자고 저희 할머니가 완전 부자예요. 그래서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한 커뮤니티에 그녀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데요. 피해자만 있는 방이 454명이요. 이 사기면 가락을 맞고 죽겠다. 10개 중에 10개 가짜입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비하인드가 드러나게 될까요? 그녀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지?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의 스탠스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래야 사기꾼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요. 2월 중순쯤에 우연찮게 보게 돼가지고 지난 2월 SNS에 솔깃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명품 화장품을 60%나 싸게 판다는 겁니다. 본인이 중국에서 연구실에 있던 것들을 철수를 하면서 이제 개봉도 안 한 새로운 명품 화장품들을 저렴하게 그냥 판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글을 올려서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100만 원 정도, 102만 원 정도 구매를 하게 됐고요. 중고거래 가방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을 입금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 500만 원? 그런데 약속과 달리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졌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었고 정리를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물건이 나갔는데 차질이 생겼다. 계속 핑계는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배송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배송을 독촉하자 물건 대신 뭔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카드값이 월 2천이 나가고 본인이 사용한 카드값 내역을 제가 의심을 하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한 달에 사용하는 카드값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남편 혼수로 자기가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그것도 구매를 1억짜리를 구매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 돈이 없어서 사기를 치겠냐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그러한 사항들을 저한테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굉장히 좋은 뭐 펜션이라든지 호텔에 가서 있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약간 돈을 많이 사용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기다리던 제품이 도착한 건 2달 만이었답니다. 네, 팩트 안에 이제 리필 끼워서 사용을 하는 팩트고요. 이것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내용물도 없이 케이스만 온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황당한 건 가방이었다는데요. 물건 받자마자 찍어놓은 이유는 가품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받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아니 큰 건도 보이세요? 게네틱 카드나 그런 건 있네. 가방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물건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죠. 저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스스로 플러스 계속 이렇게 가방이 안 잠겨요. 잠그면 계속 열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악한 상태에 가품이 의심돼가지고 명품감정원에 맡겨서 한국명품감정원에서 나온 감정 소견서인데요. 결과는 가품으로 나왔습니다. 위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 같은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액도 2억 원 이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매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구입 경로,
배송 과정 모두 지연 씨와 유사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너 게임 가격 싼데 너도 사볼래 해가지고 친구들 것까지 다 같이 사다 보니까 화장품만 250만 원 넘게 구매하게 되었고 저는 보증금까지 빼서 친구들 돈 돌려줬거든요. 1차 때 트레이드를 통해서 주문한 건 못 받았고 2차 때 홈페이지 통해서 주문한 것도 못 받은 와중에 이제 물건을 딱 하나 받았어요. 이만큼의 혜택을 보면서도 이 배송 기간을 못 기다려? 이렇게 할인해 주는데? 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약간 의심도 하면 이 비위를 거스르면 나 물건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주문 4개월 만에 택배를 보내왔다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개봉도 못했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시킨 거는 이게 안 돼. 아, 처음 뜯어보신 거예요? 그럼요. 참고로 저 케이스 모델이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 이거 안 나와요. 7년 모델이어가지고 내용물이 없네요. 그럼요. 어머 이런 직접 뵙고 싶어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뭘 믿고 이랬는지. 의문의 그녀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녀를 만났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수지 씨는 한동안 그녀의 일을 도와줬다는데요. 자기가 뭐 인맥이 되게 많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불도 뭐 제조 공장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름이니까 냉감 이불을 판다 이래서 뭐 아빠가 캘리포니아에 무슨 뭐 대저택 몇 개 갖고 있고 뭐 이렇다 했는데 그녀의 남자친구 생일 파티에도 참석을 했는데 엄청난 이벤트를 목격했답니다. 애초에 밥도 그 청담동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먹었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밥 먹으면 5, 60만 원대가 나오는데 씀씀이는 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날 생일 파티를 할 때 케이크 안에 이제 차키를 넣어서 준 거예요. 차키를. 못생겼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도 방문했다는데요. 대구에 뭐 조금 부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는데 거기로 원래 돼 있었거든요, 주소가. 근데 저를 데리고 간 데는 집이 좀 좋아요. 거기 사진은 제가 찍어놨는데 층고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자기 집이라고 보여준? 네, 갔었어요, 제가. 무슨 이거 조명이 4억이고 그냥 나 여기 약간 아지트로 쓰는 데다 이러길래 근데 제가 딱 갔다 오고 그 같이 갔다 온 언니가 혹시 몇 호였는지 기억이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이랬는데 갑자기 호실도 너무 좋고 렌트하기 좋은 하우스였는데 그 호수가 딱 뜬 거예요. 렌트 하우스였어요? 렌트로 해서 이제 원래 빌려주는 데였고. 그런데 배송이 늦어지면서 구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녀는 수지 씨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몇 천만 원을 중간에서 중복 환불금을 가로채가지고 배송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있는 단체 채팅방에는 뭐 제가 뭐 명예훼손도 했고 뭐도 했고 횡령도 해서 고소를 했다 이랬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가지고. 김사라,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먼저 그녀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김 씨가 머물렀다는 호텔에서는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JTBC에서 나왔거든요. 예, 혹시 층에 좀 장기 투숙했던 여성분 있다고 들었는데 거주하셨다고 그러는데 1박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에도 가봤는데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아세요? 혹시 뭐 이렇게 생긴 여자가 농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거 6집이거든요. 6집이? 네, 이거 비서가 나서 똑같아요. 근데 이런 언제부터 계셨어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그녀를 안다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씨 되세요? 네, 맞습니다. 비하인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한번 언제 약속을 해서 네, 광주경찰서 쪽으로 오실 수 있나요? 내일이요? 네, 12시 정도요. 네, 거기 조사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해서 내일 뵙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자료도 다 드리고 제가 거짓말 안 했다는 것도 있고 경찰도 무혐의 여러 번 받았거든요, 지금. 저도 억울해요. 다음 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소리 후 메시지. 만날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화했던 윤석기예요. 혹시 모든 사람들이 행방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자 받으셨죠? 묵묵부답입니다. 혹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제보자와 피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과거에도 유사한 일을 벌인 적이 있다는 건데요. 수소문 끝에 당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냥 몰래카메라 같았어요. 기분이 막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냥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는데 다 맞춰지는 거죠. 이번에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겁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2020년 한 유통 관련 채팅방에서 그녀를 알게 됐다는 준영 씨. 그 당시에는 마스크 기계를 제가 갖고 있다. 그 한 대의 기계로 마스크를 뽑아서 자기 고객들한테 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돈이 되겠구나. 돈을 좀 벌었고 그래서 자기는 공장을 확장을 하고 싶다. 그녀의 사업 계획은 꽤 구체적이었답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국 업체 이런 또 다른 화장품 거래처 수백만 장에서 5천만 장짜리 발주소도 있었고요. 1억 장짜리 계약서도 있었고요. 며칠 뒤 한 커피숍에서 그녀를 만났는데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차는 그 당시에 둘 다 명품 가방에 명품 지갑에 그냥 딱 봐도 좋은 옷을 입고 나왔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명품을 입고 나왔었어요. 그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재력은 물론 정재계 인맥까지 갖추고 있었다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의대를 다니다가 입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서 화장품 제조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중견 기업 거기랑도 자기랑 다 인맥이 있다는. 잠치 쪽이랑 물류업 쪽도 있고 친척분이 제주도에서 이사장을 했고요. 시장 전체 상가 운영회 회장이고 제주의회 의원이 본인의 작은 외할아버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미국 총판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덕도에 땅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진들 돈 자랑하는 사진이죠. 자기가 그리고 이만한 돈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보낸 건데 이 펜트하우스 공사하고 3년 기다려 들어간다. 이게 240만 달러라옵니다. 자기 할머니 계좌에 있다는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던 법인 계좌에 554억 원이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보내줬습니다. 서류와 사진, 실존 인물들 이런 디테일이 신뢰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있어요. 제주도에 땅 있어요. 거기 값이 엄청 높아요. 제주도 왜 터지죠? 무서워 죽겠어. 대표님 저 부잣집 딸이에요. 저희 엄마도 부자고 저희 할머니가 완전 부자예요.
행운의 여신처럼 보였답니다. 준영 씨와 지인은 6억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지급받는 조건이었는데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가 독촉을 하자 그녀가 뭔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이 달러를 우리가 담보조로 맡기겠다. 그래서 그 달러를 갖다가 저녁에 그 용달차를 통해 가지고 재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이걸로 비자금도 나르고 그런다. 알았다, 보내라 이랬더니 패킹을 해서 보냈어요. 완벽한 밀폐 패킹. 왜냐? 이거는 담보조로 맡기는 거지 너희한테 쓰라고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수익금을 못 준다면 이 돈을 너희가 그때 환전을 해라. 해서 총 50만 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4회 정도 걸쳐서. 결국 담보로 받은 50만 달러를 환전하기로 했는데요. 그곳에서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환전소에서 그 패킹을 뜯고 딱 보자마자 돈꽝 당하셨네요. 그래요. 돈꽝 당하셨네요. 겉을 감싸고 있는 저한테 패킹 받을 때 앞뒤는 보이잖아요. 그것만 진짜입니다. 이거 좀 보내줄 건데 보시면 50달러 안에 다 1달러잖아요. 1년 번호와 전부 똑같아요. 보이시죠? 037. 이런 식으로 돈을 다시 갚아요. 영화 소품이었습니다. 소품용으로 사용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정체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있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었고요. 스탠포드 의대 당연히 거짓이었고요. 그냥 그 당시 말한 것 중에 10개 중에 10개 가짜입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낸 섭외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때 조사한 결과 그 아버지는 애국자였습니다. 한국방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2021년 그녀는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그녀가 말한 대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5억 이상 특가법 적용돼서 3년이 나왔는데 2023년 11월 30일 날 문자 왔더라고요. 2년 살고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사업을 함께했던 그녀의 남편은 공범일까요? 아니면 그 역시 피해자인 걸까요? 그도 할 말이 많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기도 안 차는 거긴 한데 그 당시에는 물론 다 거짓이었겠지만 자기가 이제 자기가 캡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 저한테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통장이. 근데 그것도 위조한 건데 출금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출금이 안 되냐 하니까 통장이 지금 압류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녀가 남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마스크 사업을 추진했다는데요.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장인어른도 직접 만났기에 의심하지 못했답니다. 그냥 저한테 말하기는 친아빠라고 했었고 거기 LA에서 캘리포니아 그 집에 갔어요. 며느리를 믿고 그의 부모님도 2억여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고 제가 이제 보여줬던 것 내용들이 있지 않냐. 잠깐 빌려달라는데 빌려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집도 팔고 퇴직금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결국 그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녀의 학력, 재력, 심지어 부모까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져 혼인은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배달하고 제가 돈을 안 벌면 생활이 안 됐어요. 이틀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다가 줘야 될 돈도 있고 아직 제 빚은 하나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화장품 공동구매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이 그녀의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건데요. 제가 씨한테 전액을 입금했으니까 환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건이 불거지자 남자친구는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좌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경찰서에서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는 지금의 상황이 무척 당혹스럽다고 하는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한테 갔어요. 아니 의견이 다르다니까요. 의견이 달라요? 네. 그래서 따로따로 조사받고 계신 거예요?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억울한 게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김사라 그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학력입니다. 자기는 유학하고 의대 출신이고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미국 스탠포드 의대를 다니다가 입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녀는 미국 명문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녀의 답은 저 어디 나온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 아이비리그 나온 건 저랑 동업자예요. 그분이 홈페이지 대표로 돼 있고요. 책임 판매자도 돼 있고. 하지만 홈페이지상 대표는 김사라 본인이었습니다. 물건은 보냈을까요? 제가 나간 송장이 600개가 넘거든요. 아 송장이? 네. 제품을 배송했다는 증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송장이죠. 이 배송 송장을 올렸습니다. 그 증거다라면서 올린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배송이 없었고 이 업체에서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배송 업체에서도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환불은요? 환불이 안 됐다. 그리고 피해가 많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문하신 금액보다 환불 금액이 더 많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얼마 정도를 씨도 이제 소대를 받다고? 5천만 원 넘게요. 그리고 가방값을 다 환불을 해드렸어요. 법적 대응은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환불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환불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구매자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8천만 원 이상 환불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몇만 원 단위의 소액 피해자들만 일부 환불을 해줬고 그 이상의 좀 고액의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환불이나 뭐 배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 가방을 구매한 지연 씨는 입금한 400만 원 중 140만 원만 환불받은 상태랍니다. 제가 가방 돈을 환불을 해주면 가방을 다시 돌려줄 테니 빨리 환불을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매일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해결 의지가 있는 걸까요? 저는 7월 1일자로 공탁 다 했거든요. 제 통장이 다 막혔어요. 그 이후에 제가 도저히 환불해줄 방법이 없다고 공탁 신청하겠다라고 또 공지하고 했고. 공탁금은 지금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4,070만 원. 제가 공탁 걸면 인사적으로는 나중에 그냥 연락하시면 그 법원에다가 통장 사본 내서 수령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사기래요. 공탁 신청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해당 법원에선 공탁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유효한 공탁인지 공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공탁 번호 불러주실래요? 2025 번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거 네. 신청했는데 이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 네. 수리가 안 됐거든요. 이 수리가 되어야지 공탁금이 납부가 되는데 네. 수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공탁금도 납부하실 수가 없고 납부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공탁이라는 것은 이제 피해자들, 채권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환불을 해주고 싶은데 받지 않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공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그 피해자들이 환불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안 해주고 있는데 그걸 공탁한다? 그건 공탁의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 그녀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그녀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믿었던 이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군요. 자기는 하늘을 맹세하고 사기를 친 적이 없다. 이 사기면 나라도 맞고 죽겠다. 솔직히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짓말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지가 이래서 우리 돈 주라.
변호사금도 다 주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요구에 그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그 답만큼은 모두에게 진실이길 바랍니다. 부산 연산동 오피스텔 앞에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언니가 살해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는데요. 이 핸드폰이 지금 이제 언니가 없는 상황에서는 언니를 대신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인 거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사실 모르니까. 언니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휴대전화 속에 감춰진 죽음의 비하인드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9월 112 종합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그 집에 있고 저는 나와가지고 옥상에 있죠. 비 내리려고요. 담담한 목소리로 살인을 고백한 남자는 건물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남자를 목격한 분을 어렵게 만났는데요. 동네는 바람 뒤집혔지. 다 막아놨고 여기 사람들 쫙 뭐가 전부야. 저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에어매트 오고 뭐 막 이러지. 아마 한 30분 이상 되겠을까요? 30분 넘는 투신 소동 끝에 경찰이 그를 검거했습니다. 올해 33살의 남성. 경찰이 곧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얀 베드가 빨갛게 젖어서 물들어 있더라고요. 백지창처럼 얼굴이 하얗게 핏기 하나 없이 해가지고 너무 억울한 표정. 이제 겨우 24살. 딸 미나 씨를 살해한 건 헤어진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버렸네요. 이게 언니 휴대폰인데 사망하기 직전까지 바로 쓰던 핸드폰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면은 중요한 자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포렌식을 해달라 경찰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건 자기들이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주더라고요. 핸드폰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일단 사설 업체를 찾아갔죠. 포렌식으로 열린 휴대전화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요하게 언니 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헤어진 남자친구입니다. 이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언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느끼는 고통인 것처럼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초인종 테러가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22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동생은 언니의 다급한 SOS를 받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날이 헤어진 날 당일 새벽이어서 비밀번호를 바꿨을 거예요. 비밀번호 치고 막 들어오려고 하고 방해금지 모두 해놨는데 전화 계속 온다,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저랑 새벽에 실시간으로 이제 카톡을 했었거든요. 이별을 선고한 바로 다음 날부터 남자가 밤낮 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속 그는 무척 집요했습니다. 저 부재중 전화가 다
전화가 올 때마다 언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얘는 칼 들고 찾아와서 나를 찌를 새끼야 너무 무섭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런데 언니의 휴대전화에서 눈에 띄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언니가 심리 상담을 받은 건데요. 가족에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을까? 동생이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가 작년 3월 29일이죠. 언니가 이곳을 찾은 건 헤어진 지 일주일 후. 그런데 이때 상흔이 좀 여러 가지 다박상이라든지 얼굴에 이렇게 맞은 흔적이 있어서 물어봐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미처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동생은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언니도 여기 앉았었겠구나. 언니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언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도 남아 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을 받았고 데이트 폭행까지 다 잡아서 하고 싶은데 그 가해자가 그 증거인 제 휴대폰을 완전 박살 내버렸거든요.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포렌식 같은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건 총 3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의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귀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그 지점이 무척 아쉽다고 합니다. GPS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스토킹 처벌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접근 금지 명령 신청도 안 했어요. 잠정 조치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위치 추적 장치도 안 했겠죠. 그래서 피해자를 속절없이 잃은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한 언니는 집을 나와 임시 피난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당시 긴급 주거 지원을 도와준 담당자는 언니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 사실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와 진짜 마르신 분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다리도 되게 앙상할 정도다라고 이제 느낌이 들었었고 입안이 닫혀서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당시 언니 미나 씨는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장 특징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안전하게 이별하고 싶었어요 라는 아예 그 딱 특정한 단어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하게 이 사람이랑 점점점 멀어질 방법을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강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미나 씨의 휴대전화에도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안전 이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낸 임시 거처에서 나온 후 미나 씨는 새로 집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마침내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더 집요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락처가 다 차단당하니까 자기 주변 지인들 번호로 또 문자나 전화를 해서 저 친구 누군데 연락 좀 받아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뭐 이런 연락을. 지인들을 동원해 연락을 하는가 하면 홈마켓 아이디까지 알아내서 연락 좀 봐라 이런 식으로도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혔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알바하는 사장님 번호도 막 알아가지고 하고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쓰든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급기야 미나 씨를 만나게 해달라며 친구를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제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이 너무 안 된다. 제 폰으로도 한번 연락 계속 해보고 싶어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소연 듣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쯤에는 그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주면 살다가 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은 자기가 죽여준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아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보냈죠 그때는. 죽음의 그림자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가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두고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어두운 계단에 앉아 무려 4시간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미나 씨가 배달 음식을 시킨 건데요. 그가 대신 결제를 한 후 음식은 다시 기사에게 돌려줍니다. 깜짝 이벤트를 할 거라며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남자가 미나 씨를 향해 달려듭니다. 살해 장소는 현관문 바로 앞. 문을 열자마자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엄마로서 꿈에서라도 진짜 꽉 안아주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보고 매일 밤에 울어요. 보고 싶어서. 딸이 처참하게 살해된 후 어머니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자기 전에 먹는 수면제랑 오전에 먹는 우울증약, 또 이거는 암 수술 받고 먹는 호르몬 억제제. 네. 어머니는 현재 암 투병 중입니다. 하지만 딸을 죽인 그놈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낼 겁니다. 지난 4월 전 남자친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5년, 위치 추적 장치 10년 부착 명령. 그런데 판결문 어디에도 스토킹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데요. 왜일까요? 그냥 살인으로 그냥 기소한 거죠. 병합 사건으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경찰 수사기관 뭐 이런 데에서 그게 큰 발목일 거예요. 연인 관계에 스토킹 적용하는 게 그게 맞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이 남아있겠지. 자꾸 찾아가서 설득해보고 싶겠지. 이런 굉장히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던 거죠. 검찰은 왜 스토킹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접수된 거는 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긴급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검사님께서는 이제 기록 검토 중이시거든요. 10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 중이랍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그 당일에 바로 사건 조회하니까 항소장을 이미 냈더라고요. 바로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항소장 냈더라고요. 사실 항소를 해도 저희 쪽에서 먼저 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갈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죠, 진짜. 대체 무엇이 억울해서 항소를 한 걸까요?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무겁답니다. 반성하고 있으니 형을 깎아달라고요. 그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반성문의 수신인은 모두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었습니다. 판사한테만 반성문을 내놨더라고요. 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저희 가족들한테 사과한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말로 반성한다고는 누가 못해. 태도로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자꾸 반성을 한다고 하니까.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 억울한 심정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탄원서를 적어왔습니다. 죽기 전 우리 딸은 피고인에게 400회가 넘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1심의 재판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때 받은 상처가 아립니다. 부디 딸이 살해되기 전 겪어야 했던 고통도 양형에 반영해 주십시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 어머니와 동생도 재판에 참석했는데요. 동생의 손에는 주인을 잃은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25년보다는 무거운 형을 반드시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떨리기도 하는데 저도 엄마랑 똑같이 무기징역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3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이런 범죄를 중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해자를 제재하는 겁니다. 가해자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피해자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결국 살해하고 이거 지금 첫 번째 일입니까? 가장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장 가해자에게 관용스러운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형이 무겁다며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잘했지? 응?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네 원한 꼭 갚게 해줄 테니까 마음 편히 있어. 살아서도 살해된 후에도 인정받지 못한 고통. 그 비하인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남은 가족은 꼭 버텨낼 겁니다. 여성이 목격된 곳은 중화삼동 네. 이 부분에 자주 나타나. 네. 9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때 국에서 어운터널 쪽으로 안고 가시던데. 병은 그 그 길 있잖아요. 넘어가는 길. 사러 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줘갖고 알지. 그녀를 봤다는 분을 만났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작년 3, 4분기, 4, 4분기 접경쯤 그때부터 아마 다니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세요. 매일같이. 가게에 설치된 CCTV에 그 모습이 잡혔답니다. 됐다. 어? 여기 이분이에요. 강아지 2마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막 움직이는데 하나는 안 움직이니까 인형으로 봤죠. 항상 이렇게 인형을 안고 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셨고 미라화 될 때까지 화석처럼 미라처럼 굳어 있어요. 미라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의문의 여성을 찾아 전주 시내를 헤맨 지 몇 시간째. 저쪽에 계시는데요? 드디어 그녀를 만났습니다. 확실히 한 마리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그 JTBC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가라고 손짓합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가 봤는데요. 잠시 후 그녀가 강아지들을 고쳐앉는 순간 아무래도 인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팠어요? 왜 그러세요? 죽은 강아지에 대해 묻자 잔뜩 경계하는데요. 우리 강아지는 이름이 뭐예요? 일단은 지나가시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오세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 거는 게 싫으세요? 왜요? 아니, 잠깐 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방에서 물을 꺼내 들더니 왜 그러세요? 대화를 나누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7월 초 날씨로는 117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잡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폭염 속을 쉬지 않고 걷습니다. 무려 3시간을 걷는 동안 품속의 강아지들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는데요. 대체 죽은 개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무섭잖아. 진짜 강아지를 박제해서 갖고 다니는 죽은 강아지를. 박제 같아요. 제. 뭔가가 좀 움직임도 없고 딱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그 털이 박제된 털 같이 생겼어요. 실제 강아지 털. 인형 아니에요. 와, 이것은 정말 강아지를 박제한 걸까요? 전문가에게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박제라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박제라 함은 원래 살아있을 때 그 표정이나 좋아하는 자세를 잡아가지고 약품 처리 후에 그대로 재현하는 게 박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애견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인 걸까요? 그냥 자연 원조된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제라고 전혀 손을 대는 적이 없어요. 반려견이 죽은 후 그대로 뒀을 거라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잠깐만 말씀 좀 여쭤볼게요.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하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웃들은 그녀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문 여시는 게 좀 힘들어 보이셔서 열어드리려고 말고 있다가 소리 지르면서 저는 가라고 뭐라 하셔서 그 이후로는 저도 결혼은 안 하는데. 딱딱해요. 누가 말만 걸으면 싸워요. 말도 못 걸어요. 조금만 누가 말 시키면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죠, 이제.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은 채 고행과도 같은 산책을 해왔다는데요.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저희 오늘도 함께 하려고 아침 새벽부터 서울에서 왔어요. 오늘도 또 어김없이 또 이 시간에 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 없는 동행이 익숙해질 즈음 번화가를 걷던 그녀가 뜁니다. 그녀를 뛰게 만든 건 인형인데요. 인형 좋아하시는구나. 그녀의 말문을 열 힌트를 찾은 걸까요? 바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 기억하세요? 이 친구? 그녀가 환한 미소를 보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인형을 받아들고 기뻐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야숙 엄마가 더 좋아해. 뭐라고요? 야숙 엄마가 더 좋아해. 야숙 엄마. 마침내 입을 연 그녀의 첫 마디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김야숙 엄마, 김보숙, 김보엘. 지금 집에 그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네.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뽀엘이는 왜 이렇게 됐어요? 잠자고. 아,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라는데요. 눈 뜨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나쁜 남자들이 나쁜 행동을 할까봐 이 수준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야. 나쁜 남자들이 나쁜 행동을 한다? 말 못한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집에 외부인을 초대한 건 처음이라는데요. 불 안 켜져요? 와,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인형이 많네요. 정면을 바라보고 도열하듯 앉은 인형들. 인형을 정말 좋아하시나 본데요. 처음으로 뽀수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뽀에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밝은 데에서 저기 뽀엘이 잠깐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랬지? 응. 그래? 안 보여서 지금까지 막 덮여져 있어가지고. 옷을 벗은 뽀에리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듯 말라있는 데다 거뭇한 부패의 흔적마저 보이는데요. 이 상태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다고 합니다. 뽀에리는 정말 어떤 상태인 걸까? 박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쌓여있을 때하고는 전혀 틀려요. 겨울에 냉동 말랐다 녹았다 하면서 말라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틀림없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 애견주가 그걸 닦아내고 그 상태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봐요. 추운 겨울에 사망한 뽀에리의 사체를 적어도 7개월 이상 애지중지 관리해왔을 거랍니다. 그런데요, 왜 떠나보내지 못한 걸까요? 결혼 자체가 내 생각과는 좀 반대인 사람들, 반대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야. 가정적인 사람을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남자를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참, 와, 이거는 밖으로만 생활을 하니 그게 제대로 된 가정 생활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 그게 맨날 싸움이지. 쉽지 않았던 결혼 생활은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는데요. 불행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질려? 7년을 나였다니까. 수술을 하고도 7년을 나였어. 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자궁 경부암으로 자궁을 드러내야 했고 7년간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때 그녀의 곁을 지킨 건 강아지들 뿐이었답니다. 그때 가장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된 게 뽀엘이에요? 이제 혼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분양을 받은 강아지들은 정말 진짜 내 자식들 같더라고.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냥 내가 배 아파서 이렇게 난 자식들을 사람 자식처럼. 그래서 아, 이게 김야숙이 운명이구나.
그럼 받아들여야지. 좋은 거니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유일한 위로가 돼주었던 반려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것이 집착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위험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뭔가 공격하거나 해하려고 하고 이 위험하고 나를 해하려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이 반려견이 떠났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지 않고 잠들었다라는 생각을 더 뭔가 그쪽으로 더 빠지게 되시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야숙 씨가 오랜만에 계곡을 찾았는데요. 첨벙. 발을 담그며. 계곡에 발을 담그는 동안에도 강아지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권해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오셔서도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안고 계시네요. 진짜 나의 분신이고 자식들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진짜 천년만년. 그러니까 천년만년 같이 이렇게 지내려면 우리 야숙 어머니도 건강해야 되고 건강. 우리 두 자녀들도 건강해야 되고 동물병원에 가서 얘네들 상태 검사 한번 해주는 거. 왜 굳이 괜찮은데 그런 거는 안 한다니까. 가는 길에 잠깐 들리면 되는데 벌써 내가 했으면 벌써 했어. 근데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가 김포리한테는 좋은 거야. 플러스고. 그런데 갈수록 마이너스요. 저 봐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병원은 절대 안 간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거기 큰일 나요. 할 수 없이 수의사 선생님께 왕진을 청했는데요. 거부감을 보이질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어머니 몇 살이에요? 7세, 9세. 아, 여기 그럼 또 양치질이랑 다 시키세요? 양치질은 안 하는. 아, 귀엽네. 뽀수기의 건강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뽀수기는 생각보다 영양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저 정도 체형이 그래도 유지가 되려면 먹을 거랑은 많이 다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몸은 건강해 보인답니다. 염려되는 건 오히려 마음이라는데요. 사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과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체와 함께 지내는 일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뽀에리의 전신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처참한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건 얘가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부패할 때까지 오랫동안 그 사체를 데리고 계속 이제 안고 다니시고, 그리고 저 보호자분의 마음도 너무 저희가 함부로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라도 함께하고 싶을 만큼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 사체를 안고 다니는 게 어떤 질병을 유발한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계속 안고 다녀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은 좀 분리해 줄 수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분리가 가능할까요? 짜자잔, 짜자잔. 이별을 위한 첫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죽은 뽀에리를 품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 건데요. 아이, 그치? 어디 한번 볼까요? 아늑해 보이지 않아요? 처음 시도한 뽀에리와의 분리.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뽀소뽀엘은 엄마 품. 영 마음이 놓이질 않나 봅니다. 하지만 언젠간 보내줘야 할 텐데요. 전주시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이제 견주의 지원을 위해서 생활복지과하고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쪽 해서 그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만남을 많이 이제 갖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쌓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만난 지 열흘째. 우리가 찾아낸 그녀의 비하인드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세요. 더위 잘 피하면서. 잘들 올라가. 저희 시작합니다. 그럼. 열심히 가세요.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비하인드를 찾아야 할 텐데요. 뽀에리와 온전히 이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결의 열쇠를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불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졌어요. 여기도요. 너무 화력이 세서 뜨거워서 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달라. 칼로 찔러 죽이고 불을 질러라. 죽었냐 살았냐. 엎어져 있는 나를 왕치로 3번 땅 쳤다는 거예요. 이은혜 사건이나 고유정 사건. 그 사건은 사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여자들보다 더 독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사건의 비하인드가 과연 그녀일까요? 배달 물품이 몰려드는 택배터미널. 그곳에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몸소 겪고 있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화성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있을 거고 직장인들은 사무실이 있을 거고 저희한테는 그런 존재예요. 이 택배 트럭은 목숨과도 같은 택배 트럭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지금 저희 터미널에 1톤 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제 차요? 홍 사장님 차량으로 좀 추정이 돼가지고 지금 소방서에서 왔거든요. 방문을 했거든요. 전소가 됐다고요? 네. 차에 불이 났답니다. 곧바로 트럭이 주차돼 있던 터미널로 달려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던 거예요. 다 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냥 진짜 처참했어요. 이게 내 차가 맞는지 믿기지도 않았고 그 가슴이 아픈 느낌이 딱 들어요. 완전히 뼈대밖에 없었던 모습이라서. 참담한 심정이었다는데요. 그런데요, 뭔가 이상했답니다. 그날 주차된 차들이 많았는데 유독 사현 씨 트럭에만 불이 난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화재 조사를 한 다음에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연락이 온 게 자연발화가 아니라 이건 방화 사건이다. 그날 새벽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서는가 싶더니 불빛이 번쩍입니다. 누군가 불씨를 트럭에 던진 건데요. 불이 크게 번지나 했는데 다행히도 금세 잦아듭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방화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무척이나 집요해 보입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반까지 계속 1시간 넘게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트럭을 전소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데요. 결국 방화범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한 달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홍사연 씨 되시나요? 네네. 아, 경찰관인데요. 네. 혹시 씨라고 아세요? 몰라요. 씨라고는 몰라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답니다. 이면식도 없는 이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불을 낸 걸까요? 결국 방화범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연락이 한 통 누구한테 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연 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발신인은 방화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배송 전 꼭 전화 주세요. 중요한 문서입니다. 꼭 홍사연 본인 확인 후 두 손에 주세요. 편지 안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 한 통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장수로 치면 거의 한 200장이 넘는, 이게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편지 받고 나서. 지금부터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방화범의 편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홍사연 씨에게 너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을 얘기해서 용서를 받고 싶어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 후 사연님 차량 방화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방화는 휘발유로 했습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그가 방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곤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홍사연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어달라고 사주 계획을 했습니다. 팔 하나 잘라달라고 하고 다리 하나 잘라달라고 하고 다 죽여야 된다. 차례차례 다 죽여달라고 순서까지 정해놨나 봐요. 사현 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답니다. 사현 씨는 곧바로 감옥에 있는 방화범을 찾아갔습니다. 반성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내 사건뿐만 아니라 다 자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사주를 받아 저지른 사건이 사현 씨 말고도 더 있다고 털어놨다는데요. 소장에 대해서 알지 않냐라고 그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7월 달쯤에 소문이 한 번 돌았었어요. 그 저희 택배 터미널 부지에서 어디 대리점 누구 소장님이 밤길에 맞고 쓰러져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 피해자는 사현 씨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소문으로 떠돌던 그 사건이 정말 그의 짓이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가 와서 소장님 중요한 얘기예요. 좀 전화 좀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그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2024년 7월 4일 날 저 사는 아파트에서 린치를 당해서 제가 50 동안 입원했었고요. 목격자도 CCTV도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는데요. 방화범의 자백으로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저 앞에 건물이 있어요. 저 건물에서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 여기까지는 기억해. 여기까지는 제 기억이에요. 피해자는 말에 의하면 저기서 보고 있다가 5시간 기다렸대요. 무려 5시간 동안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들고 기다리다가 최 소장이 나타나자 곧바로 가격했다는데요. 뒤에서 와서 내 왼쪽을 이제 뒤에서 때렸대. 여기를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망치를 때리는데 안 쓰러지고 딱 돌아보고 멱살을 딱 잡았대요. 신랑이 하는데 다시 망치를 이렇게 때려서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엎어져 있었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런 다음에 엎어져 있는 나를 망치로 3번 땅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 후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간 그에게 또다시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일 날이 명절 날이에요. 명절도 저녁에 한 11시 반쯤 이렇게 누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화장실 나가는데 소리가 나니까 나가봤더니 막 케이스탄 대문으로 나가봤더니 불이 너무 화력이 세서 뜨거워서 물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집으로 불이 옮겨오는 거예요. 불이 난 겁니다. 집에서 펑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 00시 36분에 신고해서 화재가 최성기 완전히 불이 돌아가지고 불이 많이 난 상태다. 차량 블랙박스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한 10분 전쯤에서 한 2건 정도 감지돼서 그 블랙박스가 작동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서 어떠한 것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이 사건 역시 의문으로 남았다는데요. 그런데 이 일 역시 방화범 조 씨가 사주를 받아 저지른 짓이라는 겁니다. 추석 때 무조건 고향집에 가니까 가서 저녁에 잘 때 몰래 집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라고 했어요. 범행을 사주한 사람은 최 소장의 시골집 내부 구조까지 상세히 알려줬다는데요. 살해하라고 사주를 받았지만 차마 할 수 없어 불만 지르고 도망쳤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알리려 전화했는데 칼로 심장을 찔렀냐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칼로 심장을 찔러야 한다고 했어요. 방화범이 현지에서 밝힌 이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전문가에게 편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꽤나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이야기들을 쭉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즉흥적으로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되게 나름의 논리성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주장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장들이 객관적인 증거에 탁탁탁탁 부합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진실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또 있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씨가 허위로 공범의 존재를 이야기해서 얻을 이익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실제로 방화범은 추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그는 왜 이제 와서 범행을 고백한 걸까? 수소문 끝에 방화범의 여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 역시 편지를 보고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랬죠. 놀랬고 믿지도 않았고 벙쪘고 꿈인가 싶기도 했고 남들이 봤을 때도 오빠의 지원뿐밖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여동생은 수감된 오빠를 찾아가서 사건의 전말을 물었답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뭔 사건인데 오빠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오빠를 도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사주로 인해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으며 자기는 단 하나 때문에 한 거라고. 그가 말한 단 하나, 그게 대체 뭘까요? 근데 오빠의 답변은 단 하나였어요. 나 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사랑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오빠한테 너 신이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봐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린 방화범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접견 당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짜 너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냐 그러면서 징역에서 쓰는 영치금 넉넉히 주고 제가 출소 때까지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출소하게 되면 멀리 바다 가서 같이 살자고 제가 만약 구속된다면 바로 혼인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약속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너가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풀어주면 아무도 없는 데서 나랑 둘이 살자. 이 사건으로 인해 너가 잡히게 되면 너를 믿을 수 있게 바로 혼인신고서를 제출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오빠는 믿고. 그녀의 결혼 약속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범죄까지 불사하게 만들었다는 대단한 사랑. 지금부턴 그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2022년 8월 9일 장하연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하연을 만나면서 전 배우자와 딸아이 모든 걸 잃고 이혼했습니다. 가정까지 저버릴 만큼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는데요. 일단 오빠가 너무 사랑했던 여자고 그 여자 아니면은 뭐 죽을 생각까지 했었었거든요. 나는 얘 아니면 난 죽어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여겼던 그녀가 돌연 모습을 감췄답니다. 장하연은 연락이 안 됐고 만남을 계속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찾아왔답니다. 2024년 6월 26일 갑자기 찾아와서 마음은 제가 너무 미운데 자기 몸이 절 원한다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우리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 장하연이 이번 일을 자기가 시킨 대로 해준다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다면서 우리 다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그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반송돼 왔고 조 씨는 배신감에 자백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주장이 사실이라고 놓고 보면 는 공범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거든요. 공범이 더 이상 자기에게 낭만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가 아주 강렬하게 깨달은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 감정이 배신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배신감을 해소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를 사랑에 눈멀게 만든 여자, 그녀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장하연은 현재 방화 및 살인 미수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는 한쪽의 의견만 들었었으니까 들어본 얘기로는 거의 뭐 그럴싸하기는 한데 이게 또 완전 반대에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그녀를 대신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ATBC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휴재를 원하지 않고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만 하시고요. 저희는 할 말 없습니다. 나 해드릴 수 있는 말도 없다고 전달해 주셨거든요. 만약 그녀가 범행을 사주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장하연은 당시 홍사현 씨가 일하던 택배 대리점의 소장이었는데요. 고율의 수수료를 뗀 게 일단 또 컸죠.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다른 대리점들은 뭐 8%를 받는 분들도 계셨고 거의 다 10%였거든요. 어느 날 저희한테 그냥 종이 하나 이렇게 들이밀면서 사인해라 라고 하면서 15%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다. 택배 수수료로 갈등을 빚은 후에 차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가격당한 최 소장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은 과거 동업 관계였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봤잖아요. 빌려봤는데 계속
네 돈을 준다 해놓고 나를 바꾸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민사소송을 들어간 거예요. 피해를 입은 두 사람 모두 장하연과 금전적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사주할 수 있을까요? 방화범의 여동생은 최근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는데요. 내가 오빠 무슨 생명보험 들고 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아 그거 나 다치거나 아플 때 보상받을 수 있게 종합보험 들어준 거야. 특이한 건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장하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거 꽤 돈 많이 나오는 보험이다. 근데 이거 보상 하나도 없는 거고 죽어야지만 탈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들어놓은 거냐고. 만나던 남자들마다 다 그 생명보험을 지금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화범 말고도 생명보험에 가입한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 소장이 저도 계약자가 그 소장이었고 수익자도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보험자예요. 이런 보험 계약은 일반적인 걸까요? 세 건이 각각 2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와. 전문가조차 처음 보는 케이스라는데요. 지금 이제 보험 가입으로만 보면 좀 특이한 보험 가입이다. 대부분 가처분 소득의 10% 정도가 최대한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거꾸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분이 만일에 600만 원 정도 보험료라고 낸다고 생각해 보면 CEO들, 소위 말해서 상장사 CEO들이 가입하는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에요. 특이한 보험 가입은 나중에 이게 보험 사고, 보험 범죄로 사실은 이렇게 변형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건 왜 이렇게 가입되어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생명보험에 가입한 남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보험 처음에 들게끔 한 것도 계약자하고 수익자, 피보험자만 그 전에 살던 남자. 전 남편. 그리고 그 계약자는 그 소장이고 수익자도 소장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아마 한테 막 10억 넘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현재는 또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네. 장하연의 전 남편,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JTBC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지지를 하시는 거죠? 전 남편분이시라고 하시길래. 전 남편의 대답은? 웬만한 사람이에요. 좀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사건이나? 사건이야 많았죠. 근데 갈 일이 저도 그때 당시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소독시오패스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어요. 계약 때문에. 님이 지금 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들어놨다고 저희가 또. 그렇게 제가 마음대로 해지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는데. 해지를 못 하세요? 그게 무슨 보험인지 알고 계세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 보험이 생명보험이 맞나요? 네, 그럴 거래요. 그냥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장하연,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와 엮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혹시 표현하죠? 사이코패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종교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면 남자들한테는 울어버려요. 내 말을 왜 못 믿어? 그럼 그런데 저게 거짓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 교사, 살인예비, 방화교사. 그녀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을까요? 이날 재판엔 홍사현 씨도 참석했는데요. 재판 내용 들어보니까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좀 기가 찹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 오늘 또 검사님께서 추가로 포렌식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네, 이게 시간이 문제인 거지 범죄의 죄는 확실히 받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받아야 하고요. 방화범의 고백 이후 사연 씨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꼭 모두 조심하세요. 홍사연님, 홍사연님 배우자와 아이, 최 소장님, 최 소장님 가족 모두 꼭 안전하게 해주세요. 장하연은 청부업자까지 알아보냅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도 와이프랑 저랑 그걸 해놨어요. 그 실시간 위치 뜰 수 있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어플. 그거를 해놨어요. 왜냐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후신용으로 칼하고요. 칼하고 야구 배트도 항상 차에다가 보관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연쇄 범죄. 그 비하인드는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